네,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살은 다 나으셨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어제 뉴스가 됐던 게 이재명 경기지사를 콕 찍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좀 바라봐 달라.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 없고 경제 방역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격을 했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김종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지사가 하신 말씀이고요. 아,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인가요, 이게?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뭐 이재명 지사를 제가 콕 집어서 저격했다. 이건 뭐 이제 언론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 제목을 다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일괄적인 소비 진작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소비 진작에 대한 재난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방역이 지금 고비를 맞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2월이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종식의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네. 2월에 우리가 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000명에서 500명대로 이제 그 일일 확진자 수가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00명대 이하로 확실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방역 그 태세를 좀 더 조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이게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게 2월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검진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 3대 무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로. 그래서 이 방역 상황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우리 네. 자치단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점을 좀 부탁을 드린 거죠. 지난주에 그 저희와 인터뷰에서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500명 이하라고 하는 기준점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이게 500명 이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방역의 큰 이제 그 고비를 말씀드린 거고. 네.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시점이냐 하는 거는 그건 전적으로 방역 당국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조만간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뭔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거는 단순히 돈 10만 원, 20만 원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조금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네. 이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확산과 연관성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조금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이 판단을 존중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뭐 경기도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방안도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4차든 5차든, 또 4차가 꼭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그거는, 있다. 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소비 진작을 위한 우리가 재난 지원을 실행을 할 때, 그 실행과 방역 태세가 함께 같이 동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관건인데. 잠깐만요. 그 근데 전 시점이 어떻게 될 국민한테 다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4차 같은 경우는. 아니 4차가 될지 5차가 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 지원, 소비 진작에 대한 재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되게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왜 필요하냐? 이제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른바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 필요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방역이 성공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성공을 미리 샴페인을 터뜨려서
네. 또 지난번 11월 달처럼 3차 팬데믹 같은 사태가 오면 안 된다. 그런 전제 위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근데 지난 예. 1년의 과정을 쭉 되돌아보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항상 잠복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어떤 이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도구만에 갇히지 말고 이런 때는 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때는 방역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음. 우리가 등산을 가서 길을 잃었는데 또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태풍을 만났는데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고 힘을 합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이끌고 가는 사령관 또는 우리 방역 당국 또는 배 선장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의원님, 그래야 예.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방역에 대한 위기 대응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이걸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방역 당국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거다 이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예, 그 취지는 뭔가 이견을 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한 두 자릿수 정도로밖에 발생을 하지 않을 때 정부가 소비 진작 한다면서 쿠폰까지 그러니까 그 지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그랬다가 다시 3차가 오고 이랬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언제나 잠복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그래서 드렸던 거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우리 3차 팬데믹이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당장 설이라고 하는 계기가 그런 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하나 고려 요인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백신이 이제 투입된단 말이죠. 백신이 투입됐을 때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치료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치료제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방역 상황을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판단 요소가 돼서 네. 사실은 이런 판단 위에서 경제 위기가 조금 더 심해지기 전에 우리가 적시에 어떤 재정 투입을 하는 게 언제쯤 될 거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 방역 당국과 우리 정부 당국의 전문적 판단이 좀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소비 진작에 대한 우리 경기도라든가 다양한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저는 반영될 거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 왜 이 질문을 이제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렸냐면 왠지 느낌이 예.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민주당의 태세가 약간 좀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이 전 국민 지급을 하면 뭐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자꾸 보는데 네. 전 국민 지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도 우리가 경제 위기도 막아내는 것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맞춤형이든 전 국민이든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해법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눌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이건 어떤 취지로?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회의 때 발언한 건 아니고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서 거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네. 이 지급을 이제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한다. 또 소비 진작 재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이게 이제 방역과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예.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에 눌려 있다.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약간은 좀 정치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우리 당내에서 예. 이 방역 관련해서 또는 재난 지원 관련해서 이견이 표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요.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도 괜히 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당내 이견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점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공론을
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 이제 있었습니다. 그 예.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 좀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2월에 임시국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월에는 대략 우리 당에서는 예. 2월 안으로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예.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되는 로드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될 거냐, 아니면 야당과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이건 도저히 이제 뭐 합의가 안 되니까 뭐 다수결로 처리할 거냐. 네. 이런 상황은 되게 유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딱 정해놓고 야당과는 이제 대화 필요 없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만 이제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우리 당내에서의 로드맵은 한 2월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월 정도에 로드맵이 나온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이전에 이제 그 당에서는 그러니까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을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제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실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이 보궐선거 기간에 그 국회가 가동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어떤 상임위 논의는 뭐 선거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임위 같은 본회의에서 경우는 뭐 법안 의결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의는 뭐 이거 보궐선거가 있긴 하지만 네. 뭐 진행이 되는데 지장은 없. 그러면 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그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그 법안 발의 시점은 언제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2월 정도면 우리 당내에서 예. 되게 이제 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를 끝내고 대략 방향이 잡혀지면 네. 2월 안에는 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발의도 2월 안에는 가능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그것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낙연 대표가 제시했던 이익공유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어떤 부유세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타당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다 타당한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하나가 옳은 정책이 아니고 예. 뭐 하나만 이것만 길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다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가 있는 거여서 네. 저는 뭐 부유세 정책도 의미는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사회적 저항, 뭐 시장의 저항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옛날 권영길 선생께서 네, 이제 네, 그 네. 대선 나올 때부터 나왔던 쟁점 아닙니까? 그게? 네, 네,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된 쟁점이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게 취지가 틀려서가 아니고 그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거 하는 게 또 제도에는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진도를 못 나갔던 건데 예. 사실은 그런 부유세를 제한했던 취지와 예. 이익공유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예. 근본적으로는 이 고질적인 양극화 구조를 어떻게든 타파해보자는 취지에서는 저는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다고 봅니다. 방법적으로, 방법론상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열어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상생 논의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도화되고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초과이익 뭐 공유제 뭐 이런 개념도 있었고요. 네, 뭐 그렇죠. 동반성장. 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기업의 그 기업 소득에 기업 소득을 환류하는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많이 벌고 일반 가게는 별로 돈을 못 번다. 이게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소득을 환류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 이익을 공유하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선거를 앞두고 있다, 무슨 사회주의다, 좌파다 이런 정치적인 딱지 붙이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성과를 낸 분들과 조금 더 성과가 알겠습니다. 적은 분들 이런 분들 간에 상생할 거냐
이 논의를 좀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인터뷰는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